네, 2025년 반년간 문학수첩 상반기호에는 제2회 반년간 문학수첩 신인작가상의 작품과 수상소감, 심사평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가상을 수상하신 네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며 신인 작가상을 수상하신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편소설 우리들의 아름다운 헛수고로 당선된 이빈나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편소설 도도새 죽이기로 당선된 정호재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 희고 말랑한 문으로 당선된 소우예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희곡 지상의 사랑으로 당선된 김수미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을 받으신 네 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각자 작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빈나 작가님. 제 작품 우리들의 아름다운 헛수고는 미국이라는 되게 막대하고 낯선 땅으로 이민을 간 소녀가 첫사랑에 실패하는 내용인데요. 첫사랑은 실패하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은 실패로 그냥 놔두지 않고 그 관계를 어떻게든 완성시킴으로써 실패를 좀 아름다운 실패로 뒤바꾸는 그런 작품이고요. 저도 20대를 돌이켜보면 되게 허무하게 20대의 시간을 좀 날렸었는데 30대, 40대도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뭐든 헛수고로 돌아가도 좋으니까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어떻게든 뭔가를 완성해보자 이런 저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라 되게 애착이 깊고요. 모쪼록 좀 재밌게 읽어주셨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정호재 작가님. 도도새 죽이기는 제가 혼자 이렇게 지낼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를 떠올리면서 쓴 작품인데요. 되게 외부와 단절되고 고립된 이제 나 주인공이 어느 날 이제 도도새 집에서 도도새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도도새를 키우기 위해 뭐 일을 하고 하지만 이제 그 알바마저도 잘리면서 마침내 이제 도도새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좀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걸 쓸 때 어쩌면 이제 저의 그런 이제 단절된 고립됐던 예전의 그런 상황이 많은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좀 외로움이나 고립감 이런 거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소우예 작가님. 처음 질문지를 받고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제 시를 다른 시집을 누군가에게 추천할 때도 그냥 막연히 이 시집은 되게 좋아 라고만 했었는데 막상 제 시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개를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막막했을 때 한 문장이, 한 명언이 생각이 났어요. 행복의 한쪽 눈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오랫동안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이런 헬렌 켈러의 말이었었는데요. 이 말이 희고 말랑한 문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설명하면 좋겠다. 희고 말랑한 문이라는 시는 식빵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고 사라진 것들, 부재한 것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슬픔 같은 것을 그 안에 너무 고립되지 말고 돌아보면 또 다른 문이 있다는 것을 이 시는 말해주고 싶었나 봐요.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희고 말랑한 문이라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수미 작가님. 지상의 사랑은요, 사랑을 생각하면 모두 천국을 떠오르잖아요. 근데 지상의 사랑이 모두 천국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지상의 사랑이 지옥이라면
그 사랑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모든 사랑에 우리는 평가를 하지만 그 평가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사랑은 모두에겐 절실했을 테고요.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작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듯이 살아있는 한 사랑하고 싶어서 썼습니다. 글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빈나 작가님. 사실 글을 쓰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긴 한데 제가 인천에서 살면서 대학하고 직장을 다 서울로 다니다 보니까 하루에 4시간은 대중교통에 있었어요. 그렇게 10년을 다니다 보니까 뭔가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좀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이런 기본 욕구가 엄청났고 되게 도도새 죽이기에 나오는 그런 인물처럼 정말 되게 좀 무기력하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재작년에 제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또 허송세월을 하면 좀 20대처럼 또 반복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40대가 돼도 그렇게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실패도 괜찮으니까 뭐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여태 그래도 꾸준히 해왔던 게 좀 미국 문화나 미국 영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엄청나게 봐온 거야. 그리고 제가 글을 쓰고 싶다기보다는 약간 공상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거를 좀 정리하자는 식으로 약간 그 끼적끼적대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미국 배경의 소설을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정말로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뭔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에는 좀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주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모전에 한번 내보게 됐는데 정말 너무 운 좋게 당선이 되어서 이렇게 작가가 되었습니다. 네. 자, 정호재 작가님.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재수를 하다가 공부가 이제 좀 집중이 너무 안 돼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집중이 너무 안 돼서 이제 종합자료실에 내려가서 책을 자주 읽곤 했는데 그때 이상 시집이랑 그다음에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향의 소로이다 이 두 작품을 읽고 나서 나도 뭔가 이렇게 써보고 싶다. 네. 그리고 나서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부는 확실하게 재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좀 그나마 이게 더 나을 수 있겠다 싶어서 네 그때부터 좀 이제 대학교도 이제 문창과 그쪽으로 지망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한 등단하기까지 한 7년이 걸렸네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오마이뉴스 인터뷰에 나와 있지만 저는 그냥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딱히 뭐 잘하는 게 없었고 재능도 없었고 하다못해 자전거도 타지 못할 정도의 운동신경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막연히 그런 사람인가 보다 다 그렇게 사는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정체성에 약간 혼란이 와야 됐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도 이 정도 써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막연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글쓰기 수업 같은 것도 다녀보다가 나한테는 시가 맞는구나 어느 순간 깨닫게 돼서 시를 쓰게 됐고 저도 한 7년 정도의 습작 기간이 있은 후에 운 좋게 또 지금의 자리에 시인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희곡으로 등단한 지는 97년도예요. 조선일보로 등단을 해서 희곡 문학수첩에서 기성작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 수첩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희곡은 문학의 3대 요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해외에서는 주목해주는 장르인데 한국에서는 좀 그렇지가 못해요. 근데 문학 수첩은 희곡이란 특성을 너무 잘 구현해 주신다고나 할까요? 왜냐면 문학적으로도 작품을 뽑고 그리고 또 공연까지, 그러니까 희곡을 완성시켜주는 단계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 과정이 있어서 문학 수첩에는 꼭 한번 도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물론 그 과정에서 강봉자 대표님의 이거는 좀 정치적인 발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강봉자 대표님의 무한 사랑, 문학에 대한 지원, 연극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설레게 했던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습장에서도 이렇게 뵈면 작품 하나하나를 굉장히 애정을 갖고 과정들을 다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아, 연극계 저런 분들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많은 작가들이 희곡을 쓰겠다고 세상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문학수첩에서 식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렬해서 도전을 하게 된 거고요. 수상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으면 한 가지씩 얘기해 주세요. 정호재 작가님부터. 주변 분들이 작가님 호칭을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불러준다 이거랑 그다음에 이제 뭔가 스스로도 좀 작가가 됐다, 뭔가 이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달라진 점이 좀 한 가지가 확실했는데 그 전에는 언제 이거를 그만둘까를 좀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안 되면은 이제 좀 보내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좀 자신감이 조금 생겨가지고 앞으로 이제 뭘 쓰면 될까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음에 이거 쓰고 이거 다음에 이거 쓰고 그 생각으로만 머리가 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혜 작가님. 상당히 달라진 거는 시를 못 쓰고 있다. 시를 못 쓰고 있는데 그것이 다 끝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바빠서 못 쓰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등단 소식을 접한 순간부터 저는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쁜 일상들 때문에 시를 못 쓰고 있는 정도? 그게 좀 달라진 점?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럽고 저도 이제 힘을 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해야겠지요. 김수미 작가님. 전 달라진 점이요. 나이 들면서 점점 자기가 쓰고 싶은 작품을 쓸 수 있다라는 권한과 권리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즐거움을 맛보는 순간이었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는 싶은데 세상이 허락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쓴다는 것 자체가 가장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마침표를 찍었을 때. 그 과정은 굉장히 괴롭지만 그래서 그 희열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빈나 작가님.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20대 때부터 계속 꾸준히 뭔가 하루 일과가 끝나면 무조건 술을 먹고 늘 술에 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는데 요즘은 당선 전화를 받은 게 작년 11월이었는데 그때부터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나 진짜 글 계속 쓰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술을 좀 이제 술을 좀 제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된 게
지금 웃으시지만 저한테는 너무 큰 변화였고, 왜냐하면 좀 술을 먹으면서도 엄청 괴로웠거든요. 되게 그랬는데 그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큰 변화였고, 술을 안 먹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맹정신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거 자체가 정말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네. 작품 속에서 가장 애정하는 문장이 있다면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소우혜 작가님부터. 제 시를 잘 모르는 저희 딸도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 희고 말랑한 문이라는 시에서 희고 빛나는 것은 전부 문 같아 우리는 손을 내밀게 되지. 아무리 영혼을 힘껏 돌려도 세상 끝에서 헛돌 뿐이지만 우리는 비명을 지르지 말자고 했었다. 마음이 결결이 찢겨 어두운 강물에 흠뻑 젖더라도 우린 추락하지 않는 미래니까. 이 문장입니다. 김수희 작가님. 저는 아까 제 작품을 소개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상의 사랑이 지옥이라면 천국으로 가는 문일 수 있지 않을까. 네. 민호 작가님. 저는 블루가 내레이션을 한 것 중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인간적인 안간힘이다, 이런 내레이션이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펀치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정호재 작가님.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쓰고 나서 내가 이거를 쓰기 위해, 이 문장을 쓰기 위해 썼구나. 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자그마한 위로가 드러난 문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앞으로의 창작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미 작가님부터.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작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쓰려고 준비하는 작품이 저는 몇 개를 이렇게 같이 걸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료조사도 해야 되고 또 영감을 얻다 보면 이건 이 작품에 맞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구분도 좀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작품이 걸려 있는데, 지금은 제가 시대 시리즈라 그래야 될까요? 공룡시대라는 작품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살인시대 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공룡시대는 빈부격차가 이제 점점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썼었어요. 작품을 썼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굉장히 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작품에서도 그 얘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너무 행복해요. 왜? 바깥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그래서 이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썼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살인시대는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가지고 썼던 작품인데, 그것도 완성은 됐습니다만 아직 세상에 나오진 않아요. 두 작품 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거는 시대라는 이름으로는 제가 지금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떤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라는 작품으로 지금 준비하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지금 수정 작업하고 있는 것 중에는 AI 소나타라고, AI 시대에서 입력값으로 진실이라고 답을 해주고 있는 AI가 저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과연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분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이 들기도 하고, 그 작품을 쓰면서 가장 모티브가 됐던 건 현대음악이었어요. 그 현대음악이 처음에 출연을 했을 땐 전부 다 비정상이라고 했지만 지금의 이 시대는 현대음악을 비정상 정상으로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AI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건데 그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작품을 쓴 건데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이빈나 작가님? 저는 일단 술을 조절하게 되면서 이제 퇴근 후마다 정말 열심히 쓰고 있고 아예 통근 시간에도 제가 폰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가지고 거의 당선되고 3개월 만에 또 차기작을 쓰게 됐어요. 언젠가 너에게 안길 이야기라는 제목의 소설인데 제가 미국 영화에 엄청 푹 빠져가지고 이 소설을 썼듯이 이번에는 좀 애니메이션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좀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울면서 이 캐릭터는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작가의 뭔가 유년기부터 무의식에서부터 좀 같이 살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무의식에 사는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좀 써보자 해가지고 지금 차기작으로 완성된 상태고 지금은 좀 쉬면서 다른 얘기를 좀 쓰려다가 제가 최근에 심리검사라는 거를 처음 받게 됐는데 제가 좀 덤덤하고 좀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안 아프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사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막 울었어요. 되게 많이 아픈 애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포기를 했었는데 좀 도전해서 좀 문학수첩에서 응답이 왔듯이 좀 아무거나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좀 그림 에세이 같은 거를 한번 써보고 싶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네. 정우재 작가님? 저는 현재 한 6편 정도 단편 썼고 앞으로 한 4편 정도 써서 10편 정도 단편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님한테 조심스럽게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장편 한 편도 약간 아이디어만 구상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걸 말을 하면은 그걸 미리 이야기하면은 쓸 때 뭔가 기운 같은 게 이렇게 싹 빠져나간다 해야 되나?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뭘 쓰려고 하는지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습작 기간이 긴 거에 비해 시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의 계획은 첫 시집을 꾸릴 정도의 시편들을 좀 태고를 열심히 해서 완성해 보는 거. 네, 그게 저의 지금 계획입니다. 서로 작품들을 읽어보셨나요? 서로의 작품에 대한 짧은 소감들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빈나 작가님? 저는 일단 제가 단편 소설을 좀 많이 안 읽는 편인데도 그리고 좀 정독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거의 1시간? 거의 30분 만에 다 읽을 정도로 정말 너무 술술 잘 읽혔고요. 그리고 제가 20대를 되게 허망하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좀 지금 청년들도 약간 힘든 시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좀 공감이 많이 됐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되게 무거운 내용인데도 좀 중간중간 좀 덤덤하게 이렇게 개그를 치는 그런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피식피식하면서 되게 읽었었고 너무 진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혜 시인님의 시는 저는 오히려 소설보다 시를 좀 많이 읽는 편인데 저한테 시는 좀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그냥 자기만의 언어로 약간 자기만의 넋두리로 남는 약간 폐쇄적인 시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좀 타인에게, 있는 사람에게 좀 메시지를 남기면서 좀 소통을 시도하는 그런 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소우의 시인님의 시는 좀 뭐라 하지? 되게 손짓해주는 그런 시? 되게 따뜻하고 되게 뭔가 투명하고 맑고 막 이런 좀 진짜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희곡 보면서 너무 감탄을 많이 했어요. 진짜 대사 하나하나가 뭔가 정말 세월이 농축되어 있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원래 희곡을 잘 안 읽는데 근데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읽었고 좀 되게 존경하게 된 그런 정말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네. 네. 언제 이런 걸 누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술은 잘 안 마시는데 어째 잘 들었고요. 저기 다음 정호재 작가님. 저도 되게 그 청소년 사실 문학은 자주 잘 안 읽는데 이제 약간 퀴어 요소가 좀 있더라고요. 문학 그 소설에. 그래서 되게 신선하다. 뭔가 그 문장이 너무 예쁘고 또 감각적이고 좀 이런 걸 느꼈던 것 같고 읽으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소우의 시인님은 시는 잘 모르지만 뭔가 되게 잘 쓰신다. 시를 되게 그러니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지금 설명을 잘 못하는데 그 아까 말랑말랑한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식빵 같은 그런 감촉이 되게 시에서 뭔가 느껴져가지고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 너무 좋아가지고 꼭 보러 가고 싶다. 이거 그거 하시면은 감사합니다. 특히 그 19금이라고 다들 많이 저는 그 라난 그분 딸과의 관계 그 관계가 되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겪어보지 않았는데도 뭔가 그런 뭐 애틋한 울컥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둘의 관계에서. 하여튼 꼭 잘 보러 가겠습니다. 칭찬받으니까 좋네요. 너무 극찬만 하셨는데 더 재미있게 하시면 이제 또 비판을 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소희 작가님. 도도새 죽이기는 사실 도도새라는 소재는 사실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쓸지 사실 좀 궁금했어요. 근데 글을 보면 그 사람하고 닮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담담하게, 담백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써내려가는 것이 가독성이 있었고 어렵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잘 읽혔던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뭔가 열린 결말 같은 여운을 주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되게 잘 쓰셨다라는 생각해서 잘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아름다운 헛수고. 근데 심사평을 제가 먼저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독성이 진짜 있더라고요. 되게 발랄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읽기에는. 그래서 되게 발랄하다. 근데 어떤 주제 같은 거는 되게 익숙한데 그걸 어떻게 풀어낼까 이 작가는. 근데 이게 되게 발랄해서 그냥 발랄한 정도만 있는 건가 생각했는데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사유가 있는 소설이었어요. 전 되게 재밌게 읽었던 부분,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감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만은 볼 수 없는 소설이구나 해서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 김수민 작가님 지상의 사랑, 저는 그런 제가 희곡을 많이 읽지는 않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내용이었구나. 진짜 19금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근데 오늘 선생님 배우고 말씀을 들은 거 보니까 희곡의 글이 선생님이에요. 딱 포스가 있어요. 그래요? 네. 등치 때문에 그래요? 되게 힘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엄마가 진짜 선생님 같은 느낌이 너무 들었고 너무 재미있고 진짜 오랜만에 희곡을 재미있게 읽었다. 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도 철학이 좀 담겨 있으면서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읽으면서 선생님 되게 역시 노련하시다 이런 생각하면서 즐겁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수첩 덕분에 희곡을 읽어주신다는 분이 많아서 희곡 잘 안 읽거든요. 저는 도도새를 읽는데 영상에 굉장히 훈련된 지금의 청년들이 보기에 참 좋은 소설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제가 훔치고 싶었던 건 비둘기를 죽이는 유튜브 동영상을 봤다라는 그 장면은 화면으로 이렇게 딱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잘 찾아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읽는데 소설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단편 영화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장면을 사유에서 멈추지 않고 입체화시켰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언제 훔치지? 제 작품에 혹시라도 나오면 우리 법정으로 가지 말고 술 한잔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읽어 내려가는데 되게 감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헛수고란 자체가 저는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저의 20대도 굉장히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술 많이 마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체력이 안 돼서 자연스럽게 이게 자제가 됐지, 체력이 허락됐으면 지금도 계속 마실 것 같아요. 근데 그 헛수고가 작품 속에서만 아까 작품을 쓰고자 했던 목적한 바에 이룬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읽는 독자에게도 그게 전달이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는 너의 언어가 된다라는 느낌이 저는 지금 저 혼자 울컥하는데, 글은 되게 가벼울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아팠어요. 읽는데 지금 비판하기로 했는데 비판이 잘 안 나와요. 공감을 했던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상하면서 공감을 하던 한데 그 헛수고가 20대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아서 더 이렇게 좀 왔던 것 같아요. 밖에서 보는 시선에선 참 별거 아닌데 그 당사자에겐 너무나도 수고스러운 그 과정들이, 그래서 너무 잘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를 읽는데요,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친구 많으실 것 같아요. 좋은 영향력. 그리고 문학은 무거워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한번 대놓고 싸우는 듯한 느낌? 꼭 그래야 돼?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 도발적인 힘도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예뻐지고 싶어, 예쁘다는 게 왜? 라고 얘기하는 치기라는 단어를 쓰기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좀 마주하고 싸우는 느낌이 좀 들어서 작품 잘 읽었습니다. 네. 자, 어느덧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작가들에게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빈나 작가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품의 시작에 인용된 셰릴 샌드버그의 말 Done is better than perfect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 작품의 시작이 저는 헛속으로 돌아갈지라도 제발 끝 좀 내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그냥 처음부터 그냥 박아버렸어요. 그냥 계속 계속 퇴고하면 계속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완성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맞고, 그리고 제가 좀 하이틴물 같은 걸 보면, 책 같은 것도 보면 작품에 미국 작가들은 되게 인용글을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오마주해서 좀 넣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요.
이 작품의 결말은 굉장히 여운 있게 끝나는데요. 혹시 이후의 이야기를 더 확장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풀어볼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저는 2부도 내용도 약간 막연하게 생각은 해놨거든요. 왜냐면 이 인물들이 그냥 저는 굿바이가 아니라 약간 저랑 계속 살아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도 막 머리를 말다가도 약간 얘네는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무슨 기회가 된다면 한번 써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엔 정호재 작가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이야기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축을 이루는데요. 이 관계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요? 일단 좀 아버지라는 게 약간 저한테는 세상에 대한 비유였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좀 세상에 대한 뭔가 막연한 애가 분노가 있는데 이거를 대상화해서 어떤 이렇게 누구 조준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탓을 하고 싶은 거죠. 그냥 나 이렇게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를 왜 이렇게 존재하게 했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아버지 탓을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디선가 이렇게 좀 살짝 그 소설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얘기하는 거 너무 뻔하다. 그래서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부분을 그냥 뺄까? 또 고민했었는데 좀 뻔한 느낌도 있어서 근데 그걸 빼면은 내용이 이제 내용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 소설의 가장 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말을 어떻게 결정하셨는지요? 사실은 이게 열린 결말이잖아요. 예. 좀 쓰다 보니까 이게 자살에 대한 메타포를 읽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 저는 죽이지 않는 걸로 끝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들 죽이는 걸로 많이 보더라고요. 대부분이 한 80%는 다 죽이는 걸로 보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죽이는 걸로 느껴질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화자의 이런 좌절감이나 절망감에 공감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하여튼 저는 네, 죽이지 않는 걸로 한 거라서 사실 죽이는 거 상상도 하기가 좀 상상도 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죽이지 않아서 전 좋았어요. 정말 그렇게 느껴지고 다행이네요. 그러면. 네. 다음에는 김수미 작가님한테 묻겠습니다. 시네마 천국, 태양은 가득히 같은 영화 제목이 장 제목으로 쓰인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 영화가 주고 있는 안에서의 이야기하고 그 장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표피적 이야기가 동일하진 않지만 내재적 이야기는 상당히 의미적으로 통하는 지점이 있어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뭐 소설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읽어내는 이야기만을 쫓아가면서 내 머릿속에서 그 작품을 완성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내적 의미와 내적 동기와 이런 것들을 나의 경험치와 연결해 가면서 이게 완성되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이 그 장을 완성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을 통해서 독자나 또 연극을 통한 관객이 어떤 감정을 갖기를 원하시는지요? 희곡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읽어도 이 내용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이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관객이 만났을 때는 물론 배우가 그 인물들을 이제 구현내고 연출이 해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나의 생각을 잠입해 들어오는 수많은 연극적 무대의 언어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들의 삶을 어느 누구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질문이 마치 짜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시를 쓰는 사람이어서 소우의 시인에게 질문하는 거는 잠시 미뤄두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갑자기 든 질문이 있는데 이빈나 작가에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지난번에 시상식에서 저는 되게 당선 소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차기작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소설과 차기작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시를 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는 소설가는 자기 이야기를 팔아먹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빈나 작가의 말씀을 들어보면 애써 자기 이야기를 애둘러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기작 얘기도 애니메이션 얘기고 그래서 저희는 언젠가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얘기를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애둘러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언제쯤 자기 얘기 전면적인 아니면 가족 얘기 그런 거를 언제 쓸 계획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는 아까 제 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어릴 때 만화가가 되고 싶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림을 못 그리다 보니까 글을 그냥 쓰게 된 건데 만화 에세이를 그려보겠다는 생각이 든 게 심리 검사를 받고 나서 좀 제 이야기를 좀 만화로 풀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 이야기를 좀 소설로 쓰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좀 팔고 싶다기보다는 좀 저 자신과의 대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저랑 대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약간 좀 많이 저를 내팽개치고 살아가지고 제가 말을 걸려고 해도 막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림이나 내가 여태 써왔던 글처럼 좀 익숙한 행위로 좀 나한테 대화를 시도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소설로 제 이야기를 풀기보다는 만화 에세이로 한번 해보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우의 시인께는 이렇게 질문을 3개를 한꺼번에 드려볼게요. 짧은 단답식이어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 소우에는 필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소우에라는 필명을 쓰셨는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시를 쓴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는지 그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이제 시집을 내거나 아니면 이번에 이제 계속 창작하는 시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읽혀지기를 바라는지. 너무하세요. 한 번에 제가 얘기를 하다가 질문을 기억하지 못할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제 필명은 저는 사실 제 본명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응모할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응모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소우에라는 이름이 제 처음으로 어떤 최종심에 오르게 돼서 그 이름을 제 이름으로 가지고 가야겠다.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만나게 된 계기는 히라노 게이치로 작가인가요? 소설가의 마틴의 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속의 한 인물인데요. 처음에 제가 읽고 그 이름을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훔쳐야겠다. 이 이름을 가지고 와서 나만의 의미를 담아야겠다. 그래서 소우의 소자는 깨어날 소자의 후예거든요. 그래서 시로 깨어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 깨어난 후에 새로운 세계, 나만의 세계를 보여주겠다. 이런 당찬 포부를 가지고 소우의 이름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시를 쓰고 사실은 제가 스터디 모임을 하지 않으면 쓰고 누구한테 잘 보여주질 않아요. 학교를 다녀도 합평 수업이 있는데 합평 수업에도 제가 손을 들고 교수님한테 저 합평 안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잘 보여주지 않는데
유독 보여주는 건 저희 스터디 멤버들, 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제가 첫 번째 독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스터디 멤버들하고 같이 합평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사실 전 되게 회의주의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시를 쓰면서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난 그런 시를 쓰고 싶지 않고 굉장히 어두운 시를 쓴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것이 긍정적인 제가 시 쓰면서의 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같이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알아가고 싶거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힘든 사람들, 그리고 제가 주부이기 때문에 주부를 비롯한 여성들, 그리고 친구들, 그냥 따뜻하게 읽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또 마음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시를 나누고 싶고요. 뭐 딱 한정지어서 단정지어서 이렇게 어느 한 누구에게 읽히고 싶다기보다는 두루두루 저희 시가 잘 읽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그 강봉자 대표님께서 관객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느덧 이제 막바지 왔는데요. 오늘 매거진 토크 어떠셨어요? 네 분 작가님들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천일정. 처음에는 좀 굉장히 떨렸는데 이제 좀 긴장이 풀리기 시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무튼 되게 이런 자리가 온다는 게 사실 제가 아까 있으면서 약간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약간 좀 그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저한테는 되게 그동안 못했던 그런 경험이라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작가님들 뭐 생각이나 이런 거 들으면서 곱씹을 만한 그런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고 좋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제 나 이제 작가니까 정말 글을 계속 써보자 하는 걸 혼자 결심하기보다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앞에서 제가 정말 진짜로 작가가 됐다는 실감을 하게 된 것 같고, 그 좀 제가 문학을 뭔가 전공하거나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좀 벽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너무 다 재밌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네, 정말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는 호기롭게 뭐 작품도 쓰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항상 계속 저의 꿈처럼 작가로 살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 달게 되거든요. 순간순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되게 그래, 나 작가지. 글을 써야 이런 자리도 오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반성도 하고 또 힘도 얻고,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마다 앞에서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덕분에 제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번 웃게 해드리고 싶었던 사회 봐주신 선생님께서는 한 번도 끝까지 안 웃어주셔서 마지막 살짝 미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저는 다른 의미로 저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들면서도 동시에 나 이 자리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건 우리 모두 다 같이 필드에서 작가로 만날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지 작가 말처럼
저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제 좀 긴장이 좀 풀리고 말이 술술 나올 것 같은데 벌써 끝날 시간 때문에 너무 아쉽고요. 저는 아직도 이 자리가 시인으로서 앉아있는 자리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저는 지금 마음은 빨리 책상에 가서 앉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주신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시 써야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네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년 반년간 문학수첩 작가 매거진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